자, 사진 속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마른 근데 왜 말라요, 거예요? 진짜? 저기는 막 그냥 땅바닥 길거리에 누워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노숙하듯이. 아편굴이라는 게 원래는 상점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워낙 이제 많이 퍼지니까 길거리에 그냥 누워서 아편도 팔고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사진 속 모습은 그냥 뭐 세상 다 살았네요. 네. 뭐 아무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뭐 예. 미래가 안 보이는 느낌? 그 일상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일을 할 수도 없고. 국민의 정말 많은 수가 저러고 있다는 것은 참 삶이 무너졌다는 것은 좀 국가적인 문제겠죠. 네. 망국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 국가가 망하는 거죠. 네. 사람 이익도 없고 네. 군대도 아마 다 필 거예요. 그럼 네. 군대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청나라 아편 문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편에 빠진 관리들은 일손을 놓고 누워서 지내는데 바빴죠. 서민들도 청나라 말기잖아요. 여러 가지로 삶이 어렵고 그 팍팍한 삶을 잊기 위해 너도 나도 아편을 피우느라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청나라가 이 아편 때문에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네. 알고 계세요? 네, 아편 종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보여주는 당시의 기록화가 있거든요. 이름이 수성 12경이라고 하고요. 좋은 집안의 젊은 도련님이 호기심에 아편관에 들어갔다. 그게 비참한 인생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아, 한 손에 들고 있네, 지금. 네, 아편 파이프네요. 도련님이 매일 아편관에서 아편을 즐기면서 돈은 점점 바닥났다. 아내가 울면서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도련님은 이미 아편에 중독돼 아내와 아이를 염두에 둘 수 없었다. 아편 때문에 도련님의 건강 상태가 날로 나빠지고 있다. 몸엔 뼈밖에 남지 않았다. 아편 때문에 집에서 팔 수 있는 것을 다 팔고 돈까지 빌려도 빚을 갚을 수 없다. 빚쟁이도 받기 뭐 할 것 같아요. 갔는데 저러고 있으면. 도련님은 돈이 없어서 아내와 아이를 팔았다. 아내와 아이는 슬퍼서 통곡했고 어머니는 화가 나서 돌아가셨다. 아이고. 팔려가는 거구나. 이 지경이 된 것이 다 아편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늦었지. 그러다 눈이 오고 찬바람 부는 날, 도련님의 생은 막을 내렸다. 중국 정부는 뭐 했어요, 그동안? 사실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네. 그렇죠? 사실 아편이 청나라를 이렇게 잠식해 버린 데는 청나라 내부적 문제도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 지방의 관리들 그리고 유럽을 상대로 독점 무역을 했던 공행들이 사실 아편 무역을 통해서 뇌물을 많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질 않았던 겁니다. 청나라도 하지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청나라 조정도 조치를 취하게 되죠. 당시 청나라 조정안에요. 아편 합법화 주장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편 금지령을 오래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관리들의 부정부패만 조장하고 밀무역만 증가하니 차라리 합법화해서 정부가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는 거죠. 세금도 걷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 세수도 증가하게 될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반대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법률을 폐지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금지론자들도 있었죠. 이때 임직서라는 인물이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린 거죠. 이 상소문에서 임직서가 제시한 해결책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치료입니다. 아편 중독자들은 도덕적으로 병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요양원을 만들어서 이들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악의 근원을 차단해야겠죠. 아편 공급을 차단해 아편 판매상들을 아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서양 밀무역자들까지 포함해서 단속해야 된다는 주장이 들어갑니다. 황제는 임직서의 의견이 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임직서를 흠차 대신으로 임명해서 광저우로 보냈던 것이죠. 임직서가 광저우로 온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편을 다 압수해요. 때려잡아야죠. 때려잡아야 되죠. 그래서 그가 보기에 아편 무역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네 배는 청나라의 큰 이익을 보러 옵니다. 이 이익은 청나라 백성들로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당신네 외국인들은 그들에게 이익을 준 사람들을 해치려 이 독국물을 보내므로 자신들이 받은 특별한 혜택을 피해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 나라 여왕한테 이런 네.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임직서라는 사람이 되게 배짱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네. 같아요. 사실은 이제 편지 자체가 공개 편지였기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한테 직접 전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이 편지를 읽었는지 불확실하지만 편지를 공개하고 얼마 후에 타임즈 오브 런던이라는 신문에 이 편지가 실렸고 그래서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고 아편 무역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실상 이렇구나 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가 된 거네요. 이제. 네, 편지의 목적이 대의 명분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지 여왕한테 뭐 특정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편지를 통해 아편 문제의 불공정함을 알린 임직서는 이제는 그와 동시에 아편 판매상에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1,700여 명의 청나라 아편상을 체포하고 7만여 개 이상의 아편 파이프를 몰수한 거죠. 처음엔 아편을 그냥 넘겨라면 안 주니까 이 아편과 차를 교환해 줄 것을 제안하는데 상인들은 이걸 거부하죠. 그러자 광저우에 있는 영국 상관을 봉쇄해버립니다. 그래서 47일간 350여 명의 서양인들을 구금해요. 그래서 결국 이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아편을 넘겨주게 되죠. 와, 모두 120만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상자로 2283개. 1톤 트럭으로 1200대 분량의 엄청난 양이죠. 당시 가치로 약 900만 달러의 가치였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요. 이걸 없애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걸. 그렇죠. 임직서는 이렇게 걷어들인 아편들을 폐기했는데 아편은 소금과 석회를 섞으면 그 성분이 이렇게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금이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다. 그래서 500여 명의 인부들을 동원해서 이들이 23일간 이 아편을 넣고 여기에 석회를 같이 부어서 용해시켜서 바다에 버려버렸죠. 임직서의 강경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청나라 관리와 외국 상인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합니다. 자, 서약서 약간 의아하잖아요. 여러분 임직서라면 뭘 요구하겠습니까? 뭐 더 이상 팔지 말라 이거 아니야? 앞으로 몰래 팔다 걸리면 거였어요. 사형이야.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앞으로 아편 거래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어긴다면 사형을 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청나라에 들어왔으면 외국인도 청나라법을 따르게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했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영국 측의 반응이 궁금해지잖아요. 반발이 심했겠는데요? 당연히 그랬겠죠. 당시 영국의 무역 감독관 찰스 엘리엇이 지휘했던 영국 상인들은 아편 몰수까지는 받아들였지만 앞으로 청나라 사람들이 체포, 사형시킬 권리까지 인정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술에 취했던 영국 선원들이 어떤 어촌에 가서 청나라 농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게 외교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엘리엇이 재빠르게 영국 선원 2명을 체포하고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임직서는 이거를 거부해요. 임직서는 범인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배상만으로 안 되죠. 그쵸.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엘리엇은 영국 시민을 이렇게 쉽게 내어줄 수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렇게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얼핏 보면 양국 관리들의 팽팽한 기싸움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두 국가의 충돌, 두 사람의 충돌은 영국과 청나라, 양국의 세계관 그리고 국제 질서 간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혀 다른 원칙을 가진 두 국가 사이의 충돌은 점점 본격화되어 갑니다. 근데 교수님, 이 영국 국민들은 이 전쟁에 찬성을 했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양심이 있다면 이거 대놓고 찬성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이요. 영국이 아편무역을 한다는 사실에 놀랬고 또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반대하는 여론도 꽤 높았습니다. 반면 해외 무역에서 영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았죠. 결국 결정권을 행사한 곳은 영국 의회였습니다. 영국은 휘그당과 토리당에 의한 의회 정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자 그럼 당시 여당이었던 휘그의 주장은 어땠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영국인들은 패배, 굴복, 치욕을 모르는 국가의 국민이며 국민을 위협하는 자에게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배상금을 받아온 국가의 국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털 한 올이라도 상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럼 반대로 야당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요? 나는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말할 수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이보다 더 부정한 전쟁이 있었단 것을, 이보다 이 나라를 불명예스럽게 만들 전쟁이 있었단 것을 저는 알지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말들을 말이잖아요. 어렵게 쓰시네. 신사라 그래요, 신사라. 신사라 그래요. 하원에서 전쟁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이 됐고 결과는 271대 262. 얼마 차이가 안 단 났네요. 9표 차이로 결국 청나라의 영국군을 파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세계 무역 시장을 주도하며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영국, 그리고 오랫동안 아시아 대륙을 지배한 최강의 나라로 두려움을 떨게 했던 청나라. 이 두 제국의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1840년 6월 영국 함대 일진이 청나라 영해에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또 함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무턱대고 싸우진 않잖아요. 이제 요구를 합니다. 영국은 무역 중단과 아편 파괴로 초래된 손실 보상을 공식적으로 청나라 정부에 요구하지만 Yes or no? 大清官兵有死不降。 거절당했고 결국 그렇게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광저우에 도착한 영국군은 소규모 부대를 남겨 광저우 해상을 봉쇄합니다. 이 군대를 처음에는 이 양쯔강 하구의 저우산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저우산을 점령한 다음에 이곳에서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일부 부대는 다시 주강 쪽으로 보내 주요 무역항인 광저우 지역을 확보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력 부대는 해안을 따라 북진해서 다구, 포구, 악까지 갔는데 이는 수도인 베이징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가 이 갈등을 일으킨 주범으로 누구를 보았겠습니까? 임칙서? 그렇죠. 영국 정부는 이 갈등을 일으킨 임칙서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영국 함대의 진격에 놀랐던 청나라 황제는 일단 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흥차 대신이 황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라면서 임칙서를 파면하고 유배를 보내버리죠.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영국이 이걸 받아줘서 타협이 되면 좋은데 이런 대응만으로 전쟁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 먼저 영국 상관을 포위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 아편 무역 손실을 보상할 것, 그리고 섬을 할량받아 영국 상인의 근거지를 마련해 줄 것 등을 요구했는데 청 정부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결국 전쟁은 지속됐고 전쟁은 영국의 우세로 전개가 되었죠. 그리고
1841년 초에 인도로부터 이제 병력 보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나타났던 배가 바로 네메시스호입니다. 이 배의 출현이 아편 전쟁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어떤 배였는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 그림 아주 유명하죠. 사실 많이 아편 본것 전쟁 하면은 같아요. 떠오르는 그런 그림 중 하나인데요. 청나라 정크선을 파괴하는 네메시스호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메시스호는요, 아편 전쟁에서 처음 선보인 신상 철갑 증기 동력선이었습니다. 아, 예, 아니지 스팀. 맞아요, 스팀이라는 증기. 게 일단 사람이 이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청나라까지 왔겠어요. 그렇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든 맞습니다. 거네요. 산업혁명의 결과물이기도 했죠. 그리스 신화 속의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에서 그 이름을 따온 배답게 네메시스호는 최강의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60마력짜리 증기 엔진 2대를 장착한 그런 동력선이었고 아, 빠르지. 선체 전부를 철갑으로 만든 전함이었죠. 배에는 2개의 거포와 6개의 중간 크기 대포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네메시스호는 얕은 물가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얕은 바다와 강 유역에서도 함선과 요새를 포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피벗 마운티드 건이라고 해서 보통 배에 함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려면 배가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전체 위에 대포를 올려놔서 가만히 있어도 이제 함포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처럼 목재 범선인 정크선으로 힘겹게 영국을 상대했지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메시스호는 귀신처럼 두려운 그런 배다해서 귀신선, 네블쉽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당시 중국인들이 느꼈던 충격 같은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쟁의 승기를 잡고 진격해 나가던 영국군은 1842년 6월에 상하이를 점령했고 7월 말에는 전장을 점령합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전장은 이 대운하와 그리고 이 양쯔강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큼은 사실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청나라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만큼은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략 한 1,600명 정도의 청나라 군인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합세해서 결사항전을 하지만 그럼에도 전세가 영국 쪽으로 기울게 되고 청나라 군인들 중 상당수는 적에게 능욕당하지 않도록 가족들은 죽이고 자기는 자결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청나라 군대와 달리 영국군은 36명 정도가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육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했었어요. 해군이 강할지 모르나 이 영국군이 육지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개인 화기의 측면에서도 영국이 월등했고 중국은 청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그런 전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전술을 가지고 있었죠. 이 전장 수비군의 괴멸 소식과 대운하 봉쇄 소식을 들은 청나라 황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청나라 대표단이 영국 진영을 찾아가게 되고 양측 대표단은 몇 주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842년 8월 29일 역사적인 조약이 맺어지죠. 그것이 바로 난징 조약입니다. 난징.